1950년 6월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3년간의 전쟁은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산업 기반은 거의 전멸했다. 도시에는 건물 잔해만 남았고 농촌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전쟁이 끝난 1953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국제사회는 한국을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나라로 보았다. 전쟁 직후 한국은 자본도, 기술도, 일자리도 부족했다. 그러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한국인들의 집념은 국경을 넘어섰다. 1960년대 수많은 청년들이 독일로 떠났다. 그들은 탄광으로, 병원으로, 그리고 조선소로 향했다. 1963년 한독 협정이 체결되면서 수천 명의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되었다. 광부들은 지하 수백 미터의 탄광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캤고, 간호사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밤을 새웠다. 그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당시 한국 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독일을 방문해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면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갚겠다고 연설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하지만 광부와 간호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한국은 조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도 독일로 사람들을 보냈다. 당시 독일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었고 조선소 곳곳에서 한국 청년들이 용접과 선박건조 기술을 배웠다. 그들은 하루 종일 쇠가루와 기름, 냄새 속에서 몸을 혹사당했고 밤이면 독일어 교재를 붙잡고 공부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은 내가 배운 기술로 언젠가 한국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새겼다. 실제로 독일에서 돌아온 기술자들은 한국 조선업의 초석이 되었다. 울산 현대중공업 건설 현장에는 독일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용접공과 기술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독일에서 배운 선박 제작 기술은 한국 조선업의 밑거름이 되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조선 기술자들의 땀과 눈물은 단순히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전체가 가난을 이겨내고자 내디딘 발걸음이었고 한국 조선업이 세계 정상으로 가는 길을 닦은 초석이었다. 오늘날 한국이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반세기 전 먼 이국 땅에서 온몸을 던져 일하며 기술을 배워온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희생 덕분이었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 불꽃 속에는 그들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의 원조와 유엔의 지원을 받으며 국민들은 다시 일어섰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국가 재건의 전략을 세웠다. 바로 수출 중심 산업화였다. 경부 고속도로가 뚫리고 포항제철이 세워졌다. 철강이 나오자 자동차, 전자, 건설 같은 산업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가 밀어붙인 전략산업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업이었다. 조선업은 자본, 기술, 인력이 모두 필요한 종합산업이다. 당시 한국의 상황에서 무모해 보였지만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한국에게 조선업은 운명 같은 선택이었다. 한국은 무역으로 살아야 했고 무역을 하려면 배가 필요했다. 더 이상 일본 배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다. 이제 우리 손으로 바다를 건널 배를 만들자는 각오가 국가적 의지가 되었다. 이때 현대 그룹 창업자 정주영이 나섰다. 그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했다. 1960년대 말 정주영은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을 찾아갔다. 당시 한국은 배를 지어본 경험조차 없었다. 은행 관계자들이 웃으며 물었다. 당신 나라에는 조선소가 있습니까? 정주영은 가방에서 울산 앞바다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Have you seen my shipyard? 내 조선소를 본 적 있습니까? 그 순간 그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조선소를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여주었다. 결국 바클레이즈 은행은 1억 달러라는 거대한 자금을 한국에 빌려주었다. 그 돈으로 1972년 울산의 황무지에 현대중공업 조선소가 세워졌다. 노동자들은 낮에는 땅을 고르고 밤에는 도면을 익혔다. 용접을 배운 지 석 달밖에 안 된 청년들은
불꽃 속에서 손등을 대어가며 기술을 익혔다. 한 용접공은 손가락이 굳어 퇴근 후에는 밥그릇을 들 수조차 없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1974년 마침내 한국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 두 척, 아틀란틱 베런과 아틀란틱 리치필드가 바다로 나아갔다. 배가 미끄러지듯 바다 위에 떠오르는 순간 수많은 노동자들이 눈물을 쏟았다. 배가 바다에 뜨는 순간 한국도 함께 떠올랐다. 그 장면은 한국 조선업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세계 무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당시 세계 조선업의 절대 강자는 일본이었다.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은 세계 발주량 절반을 차지하며 조선 시장을 지배했다. 일본은 장인 정신과 높은 품질, 안정적인 납기를 앞세워 세계 선주들의 신뢰를 얻었다. 반면 한국은 경험도 짧고 기술도 부족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을 조롱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 배를 짓는다니 농부에게 비행기를 만들라는 격이다. 그러나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같은 기업들이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본은 한국 배는 싸구려라고 비아냥댔지만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무기로 선주들을 끌어들였다. 게다가 품질도 빠르게 향상됐다. 1990년대 후반 세계 발주 경쟁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후발주자가 선두를 꺾은 것이다. 한 일본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30년 전 우리는 한국을 내려다봤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고 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위기도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대 중국의 저가 공세가 몰려왔다. 울산과 거제, 목포의 조선소마다 해고와 구조 조정이 이어졌다. 한 노동자는 절규했다. 내가 만든 배는 세계를 다니는데 정작 나는 집세도 못 낸다. 조선 강국이라 불리던 한국이 사양 산업으로 내몰리던 순간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순히 값싼 배 대신 세계에서 가장 고난도 선박에 집중했다. 바로 LNG 운반선이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는 이 배는 용접 하나라도 틈이 생기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에서 이 배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히지만 한국은 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이중연료 추진선, 해양 플랜트에서도 한국은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했다. 한 유럽 선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싼 배를 원하지 않는다. 30년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배를 원한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관심까지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쇠퇴한 미국 조선소를 부활시켜야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노후화된 시설로 글로벌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이때 트럼프가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 미국 조선소 재건의 파트너로서 한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의 조선업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셋째, 무역관세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넷째, 군수 안보 차원에서 한국의 기술을 동맹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미국 조선소 인수를 검토했고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 미국 의회는 SHIPS 액트를 논의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단순히 산업 차원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협상의 기술을 강조했고 조선업 또한 무역 협상의 중요한 카드로 활용했다. 2018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 시장에 수출되는 한국 철강은 곧바로 타격을 입었다. 이때 트럼프가 꺼낸 또 다른 카드가 바로 조선업이었다. 그는 철강 관세를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대신 한국 조선 업체들이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의 논리는 단순했다. 너희가 미국 시장에서 철강을 팔고 싶다면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한다. 미국의 배를 다시 살려야 한다. 그러니 한국이 우리 조선소에 투자해라.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이 요구에 응답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했고, 현대중공업은 미국 조선소 투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산업 투자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였다. 트럼프는 철강 관세와 조선업 투자를 맞바꾸며 이국 내 노동계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한국은 미국 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은 미국의 항만과 군수조선 수요를 일부 확보했고, 미국은 자국 내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얻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중국 견제 전략 속에서도 조선업을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세계 발주량을 빠르게 늘리며 조선업 패권을 노리자 트럼프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에 맡기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동맹 한국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선조와 자국 정치권에 던진 것이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단순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을 움직이는 접상수단이 되었다. 한국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이를 기회로 바꾸어냈다.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더 공고히 했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오늘날 한국 조선업은 세계 표준이다. LNG, 운반선,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의 대부분, 친환경 연료, 추진선과 스마트십 분야에서도 선두에 서 있다. 세계 선주들은 말한다. 배를 제대로 만들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 그리고 한국 조선업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첫째, 친환경 선박이다. 국제해사기구의 규제 강화로 LNG, 수소, 암모니아 추진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둘째, 스마트십과 자율운항이다. AI와 센서를 결합해 스스로 항해하는 선박은 이미 시험 운항 중이다. 셋째, 해양 플랜트와 군수 산업이다. 심해 에너지 개발, 해상 풍력, 해군 함정 분야에서 한국은 점점 더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곧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출발해 일본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섰고, 수많은 위기를 견뎌내며 세계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까지 협력을 원하며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도 울산, 거제, 목포의 조선소에서는 새로운 배들이 세워지고 있다. 그 불꽃과 쇠소리 속에는 한국인의 집념과 자부심이 살아 숨쉬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후발주자였던 한국이 일본을 넘어 세계를 이끌고 이제는 미국까지 협력을 구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산업 성공일까? 아니면 한국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적일까? 이것이 바로 바다 위에 새겨진 한국의 위상, K조선의 이야기다.